러시아 군대 행동에 어떤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전선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예 뒷전으로 밀어두는 셈이지만 거기선 매일 병사들이 공격받고 있어요. 매일같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들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러시아가 모든 전선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러시아를 공격하는 엄청난 수의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러시아 군인들의 전선에서의 선거를 완전히 가려버리고 있어요. 러시아군은 매일같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전선 전체에서 진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이우는 북매 상황을 뒤흔들기 위해 러시아 연방으로 수많은 드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마침내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에 대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공격은 러시아 영토와 임시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 그리고 크림반도를 포함합니다.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에 실제로 연료 위기가 없다는 것을 러시아인들에게 열심히 설득하려 했습니다. 전선에는 러시아군이 진격하지 않는 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드론 공격은 단지 러시아인들을 겁주려는 시도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블라디미르 푸틴은 태도를 바꿔 러시아가 가능한 한 빨리 우크라이나와 직접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사 기자들은 갑자기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의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오늘 러시아 연방보안국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직접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가 테러리스트라도 우크라이나에 다른 대통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통성 문제는 이제 거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오늘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난해 8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그냥 속이고 기만하고 배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항복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가 G7 정상회의에서 오히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에게 러시아를 더 대담하고 강하게 공격하라고 촉구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블라디미르 푸틴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드리자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다시 한번 자신의 선전가들을 모욕했습니다. 4월과 5월에 그랬던 것 기억나시나요? 대외 정부국, 쇼이구, 그리고 러시아 선전가들이 우크라이나가 발트 3국 영토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드론을 보낸다고 주장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본격적으로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전에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모두 키예프 정권을 알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선에서 그들에게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적이 한 지역씩 잃어가고 우리 전사들이 한 마을씩 점령할수록 그들은 우리의 민간 시설과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 전술을 채택했고 에너지 자원 공급에 문제를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관광 시즌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며 솔직히 말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늘 현재 상황을 모스크바인들에게 승리로 포장하려고 애썼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드론 공격 뒤에 가려져 러시아인들이 전선에서의 승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왜인지 잊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이 말하길 러시아군은 매일같이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고 전선 전체에서 진격하고 있다고 했지만 키이우는 러시아로 드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드론을 보내 국내 상황을 뒤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전선에서 온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우리 병사들이 아주 잘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투 접촉선 모든 구역에서 모든 곳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대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드론들,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들 그게 왜 그러는 겁니까? 사회를 흔들기 위해서죠. 물론 이렇게 대규모로 압박이 들어오고
서방 전체가 그들을 지원하면서 엄청난 양의 드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대의 행동에 어떤 불확실성을 만들어내려는 거죠. 그리고 전선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들이 마치 제쳐둔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거기서는 우리 병사들이 매일같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요. 그들도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고 있고 우리는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만약 당신이 자신이 말하는 것에 100% 확신이 있다면 굳이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몇 분 뒤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인용하자면, 하지만 거기서는 우리 병사들이 매일같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요. 우리는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할 겁니다. 러시아 연방군이 도네츠크 지역의 콘스탄티노프카시를 거의 점령했지만 아직도 지하실에는 누군가 숨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뭘 잊었는지요? 재미있네요.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의 연설 전체에서 최근 모스크바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 그리고 그 결과로 카포트네의 정유공장이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외곽에선 석유비가 내렸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단지 세 번째로 러시아인들이 전선에서의 진전에 기뻐해야 한다고 반복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이 매일 그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 드론의 어떤 공격 따위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날에는 로켓탄 전자장비를 생산하는 보로네시 공장에 여러 발의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공격 결과 최소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모두 공장 본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 공장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평화로운 도시에 발사되는 미사일 부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 직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미사일을 생산하는지 몰랐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거의 모두가 이를 지지했다고 확신합니다. 아마 그들은 키이우의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처음 미사일이 날아간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있었고 또 있었습니다. 이 공장의 본관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전에 6월 18일 러시아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은 하루 만에 전쟁 내내 최고 기록인 992대의 항공기형 드론을 러시아로 발사된 것을 격추시켰습니다. 또한 같은 날 유도 항공폭탄 10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3기, 플라밍고 미사일 4기가 요격되었습니다. 강조하지만 이것은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정보입니다. 또한 오늘 우크라이나 드론이 라즈돌로의 마을 근처에 부크림 운하를 가로지르는 철도 다리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전했습니다. 특수작전군은 시종기 점령군의 전략적 군사 물류 동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남부 방향의 러시아군에 보급을 제공하고 크림반도의 군사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을 듣던 중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제정신인지, 정말 인간인지, 우리 앞에 존재가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전선에서의 이런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 애들이 매일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협상의 여건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협상도 필요 없다. 우리는 군사적인 방법으로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또 몇십만 명의 러시아 이반들이 신성한 우크라이나 땅에서 죽어나갈 것이고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6월 4일에 러시아 독재자에게 쓴 편지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대화의 전제 조건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를 화나게 했으며 적대감에 기름을 붓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볼로드카 푸틴이 기분이 상한 거죠.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바로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는 언제든지 이스탄불 합의에 기반해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완전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저는 그가 생각을 정리하지 못했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후 푸틴의 발언을 인용하고 나중에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합의를 바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크라이나 대표단도 그 합의에 동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즉 그들에게도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합의에서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탄불에서 이루어진 합의와 앵커리지에서 논의된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외무부 연설에서 제가 밝힌 원칙들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4가지 다른 협상 방식을 언급하며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했지만 곧바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러시아의 소위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장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가 오늘 갑자기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바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와 대화해야 한다고,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통성 논란은 가난한 러시아인, 즉 러시아의 우민들을 위한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저녁의 부엌에서 그 우민들이 떠들거릴 뿐입니다. 보르트니코프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젤렌스키는 물론 테러리스트지만 현 단계에서는 대화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가 관련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젤렌스키의 정통성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끼리만 논의하는 주제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은 무엇을 근거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잠깐 멈춰보죠. 왜냐하면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이스탄불 협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2년 3월에 거의 서명될 뻔했던 그 협정들입니다. 이 협정들은 우크라이나의 영구적인 중립지위, 나토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 군대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 외국 군사기지 배치 금지, 그리고 크림반도에 대한 별도의 협상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모스크바는 그 협정들에서 대폭적인 축소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규모를 줄이고 서방이 키이우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탱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서방으로부터 군사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봄과 달리 이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 내의 군수공장, 정유공장 등 각종 공장들을 그냥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미 모스크바를 직접 공격하고 있고 모스크바에서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으며 크림반도도 이제 곧 러시아에서 차단될 것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협상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하죠.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은 왜인지 모르게 우크라이나인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성과와 지난 몇 년간의 모든 노력을 다 포기하고 그래, 푸틴이 대화하겠다고 하니까 이스탄불 합의 기반으로 얘기해보자 라고 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서 대머리 독재자 푸틴은 이제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오늘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상임대표 안드레이 멜리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실제 전선에 따라 러시아와의 휴전 제안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엔 헌장에 따라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직접 협상에 준비가 되어 있지만 우리의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만약 안전보장이사회가 계속해서 관망하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자신의 제안을 재검토하고 변경할 수도 있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전선에 따라 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타협입니다. 그리고 멜리크는 최근 러시아 제국에 대한 공격 덕분에 우크라이나가 이미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약 40개의 러시아 정유시설, 이 타격을 입거나 손상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유 수준이 이미 25%나 떨어졌고 러시아가 다른 나라에서 휘발유와 디젤 연료를 수입하기 시작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즉,
한때 주유소라고 불렸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제발 휘발유 좀 주세요. 조금이라도. 라고 구걸하고 있는 셈입니다.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이 이미 휘발유를 더러운 러시아인들에게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협상의 기초로 또 무엇을 제안하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 협상을 제안했는데 바로 두 번째 항목, 그 유명한 앵커리지 정신을 바탕으로 하자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실패입니다. 오늘 러시아 연방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러시아가 더 이상 미국을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객관적인 중재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도 본 적 없는 앵커리지에서의 합의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라브로프의 인용문입니다. 미국에 관해서는 그들의 행동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그들은 객관적인 중재자 역할에 대한 주장에서 물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하는 같은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도널드의 발언도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알래스카에서 만난 직후 우크라이나에는 몇 년짜리 휴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평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그 발언도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라브로프가 거기서 조작을 시작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전쟁의 종식이 아니라 휴전 문제라고 말입니다. 외국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가 8월에 앵커리지에서 만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의혹을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의 만남은 키예프에 추가 무기를 공급할 시간을 벌기 위한 속임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라브로프는 춤추는 난쟁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또다시 속임을 당하고 완전히 바보처럼 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브로프의 인용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알래스카가 유럽의 행동들처럼 키예프 정권의 재무장을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제재 연장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에 대해 적지 않은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바로 이런 식입니다. 오늘 저는 제 텔레그램 채널에 이 주제에 대해 짧은 글을 썼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방송을 보는 러시아인들의 어리석음에 놀랍니다. 아마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말씀드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이렇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행동주의 주주라고 합시다. 갑자기 적자가 난 기업의 주주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업의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사회에 가거나 그 기업의 CEO에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 CEO나 이사회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았어요. 우리는 사기를 당했어요. 우리는 당했어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미 몇 년째 러시아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당했는지,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속였다고 말이죠. 등등. 여러분이 주주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CEO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속았어요. 15번째로 또 속고 당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상적인 주주라면 이 CEO를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라고 이사회에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전 세계가 그를 이렇게 쉽게 속일 수 있다면 그는 나쁜 경영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큰 기업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거죠. 정말로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사람을 탓할 수 없습니다. 그를 이렇게 뻔뻔하게 속인 것에 대해요. 아니요.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죠.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속는 경영자를 해고할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의 논리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들은 서방에 대해 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식으로요. 이 저주받은 서방은 끊임없이 우리 바보, 바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볼로드카 푸틴을 속이고 기만하고 배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대통령은 바보야. 모두가 그를 속이고 기만해. 하지만 모두가 잘못이고 지도자만 예외야. 이 논리는 이해할 수 없어. 감상적인 이야기들여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치 청천벽력처럼 키예프 인디펜던트가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협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로 우크라이나 측 상대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에 대해 훨씬 더 대담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고위 우크라이나 관리가 이 사실을 키예프 인디펜던트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푸틴이 압박 없이 어떤 행동도 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힘을 전쟁과 협상의 핵심 요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떤 거래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뻔뻔한 대머리 얼굴을 아주 세게 한 방 먹여서 그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게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방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모스크바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점령지의 물류를 차단한 것이 트럼프에게 키이우가 올해 초보다 더 강한 위치에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소식통들도 약 일주일 전에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제 미국 대통령과 측근들은 모스크바가 전장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키이우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뚜렷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 철수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유권자들에게 다른 승리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개적 위협이 이란에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주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키예프를 압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에게는 키예프를 압박할 만한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솔직해집시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지원은 전적으로 유럽연합이 떠안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판매하는 것 외에는 이 지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압박은 사실상 없습니다. 실제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유럽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은 이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 함께 어떤 입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선거 전에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대한 이런 대규모 공격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키이우가 성공하면 그는 승리의 편승에 모든 공이 자기 덕이라며 자신이 그렇게 조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금 온갖 방법으로 러시아인들을 격려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어쩐 일인지 불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 부족,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어떤 폭발, 보로네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고 하고 크림반도에서는 전기가 나갔으며 주유소에서는 실제로 휘발유를 팔지 않는다는 등의 불평입니다. 그의 협상 발언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거기에 뒤섞여 있습니다. 이스탄불 합의, 그리고 앵커리지의 어떤 방식들, 현장의 현실,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것들까지 모두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탄불에서 이루어진 합의, 앵커리지에서 논의된 방식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외교부 연설에서 제가 밝힌 연칙들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인들이 또 한 번 바보로 만들어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4월과 5월에 러시아 연방대외정보국 그리고 러시아 안전보장회의 서기 세르게이 쇼이구까지 그 뒤를 이어 모든 러시아 선전 매체들이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발트 3국 영토에서 러시아 목표물을 향해 드론을 띄운다고, 그리고 이들 국가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방향으로 드론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자국 영공을 열어줬다고 꾸며낸 이야기를 퍼뜨렸던 것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마침 발트해에 있는 러시아 항구들이 불타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러시아 연방대외정보국과 외무부는 심지어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까지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미쳐버린 러시아인들은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이 이제 우리가 발트 국가들도 벌 줄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외쳤죠. 그리고 그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우크라이나가 이미 공역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발트 국가들의 영토에서 러시아를 향해 드론을 발사할 수 있는 군사기지의 이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이 발트 국가들의 영토에서 드론이 발사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들은 러시아를 너무 두려워해서 그런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는 자기 영토에서 무언가를 발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을 이해합니다. 이는 모두가 이해하거나 최소한 알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리투아니아 같은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드론이 날아다니거나 할 때마다 어떻게든 자신들과 거리를 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모스크바를 직접 지목하지 않고 이것이 우크라이나 드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수나 시스템 오류 또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아직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에서 직접 발사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결론은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의 비공개 커뮤니티 패치 인사이트에도 가입해주세요. 이 플랫폼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주제를 토론합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해드리고 그곳에서 유튜브에 올릴 다음 에피소드 주제도 함께 논의합니다. 이 플랫폼은 패트리온에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고 구독하셔서 저희 커뮤니티에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의 활동을 단순히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를 통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꼭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